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집필을 막 끝낸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죽음과 친해지는 삶. 부제는 심층심리학습 소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미리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이 책을 준비하고 쓰는 작업에 몰두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저희 외면하고 못 만나고 놀자고 해도 놀아드리지도 않고 하는 데 대한 이제 죄책감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서 그동안 저의 소홀했음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설명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 수업을 계속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가 저의 이런저런 수업들,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이해, 인문학 수업 이런 것에서 제가 제기했었던 우리의 성장과 노화와 자기 실현 그 연장선의 끝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저의 이런저런 설명들을 그 나름대로 종합해서 결론을 낸 그런 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셨던 분들은 이제 내년에 출간될 이 책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어서 이런 소개 화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제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특히 부제가 쉽지 않아서 이 설명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소설이라고 썼죠. 그리고 그 소설의 목차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장마다 또 소절이라고 하나 또 절들이 또 쭉 딸려 있어요. 분량은 꽤 되는 소설입니다. 저의 첫 책 유진의 학교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게 그냥 줄거리만 전개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죽음과 삶을 이해하는 여러 우리 선현 스승들의 지혜, 말씀, 가르침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 장의 제목들은 1.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루소가 말했다.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장을 오늘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기서 가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쓰고 있는 표정 같은 것, 뭐 말투, 예의 범절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게 중요한데 일단 그걸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 루소가 이것을 가지고 현대인이 새롭게 생각해야 될 인간상 의미를 제시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공격은 도와달라는 외침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 내면의 공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은 표현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 내면의 어떤 보편적인 한 속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거의 누구나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장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중독도 없는 그런 건강한 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러나 뭐 이를테면 저는 술을 계속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우리 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습관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에서 일어난 그리움 같은 감정에서 일어난 그런 행위일 수 있는 면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고 네 번째 컴플렉스는 저주이자 축복이라고 썼는데 컴플렉스는 우리 일상에서 다 쓰시는 말이죠. 이것을 처음에 그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칼 구스타프 융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양면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다섯 번째는 나의 겉보다 내 안의 어둠을 밝혀야 진짜로 밝아진다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의 분석 심리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컴플렉스 같은 건 우리 어둡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저주이자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컴플렉스를 그냥 꿍치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밝게 만들 수 있을까? 의식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죽음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다 라고 쓰여져 있고, 일곱 번째는 너의 의식이 끝나는 곳이 저승의 문턱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장은 죽음에 이르는 길, 죽음의 의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들을 짚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강의실에서 첫 번째 수업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비슷하게 제목부터 좀 짚어보면요. 전면에 제일 앞에 죽음을 내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소재일지 모르나, 그러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10대, 20대에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굉장히 철학적인 분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3, 40대는 사느라 바빠서, 글쎄요, 제 경우에는 죽음은 계속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문득문득 죽음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게 뭘까라는 생각은 있으나 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냥 어둡고 두려운 그렇게 생각됐고, 죽음을 자꾸 떠올리면 왠지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러나 40대 지나고 갱년기 현상이 일어나고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말할 것 없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연배 사람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럼 당연한 자각이, 나도 곧 죽네라는 자각이 옵니다. 몇 년 있다 죽을까? 10년, 20년, 30년? 30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넘어서는 이 죽음을 자꾸 계속 미뤄두고 회피하기보다는 이제 그것과 이해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품으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연령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해지는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죽음을 맨 앞에 썼다고 해서 우리 빨리 죽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잘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을 끌어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친해지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삶도 피할 수 없었듯이 죽음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개를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길을 구상했고 제시해 보려고 이 책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부제가 심층심리 학습 소설인데요. 심층심리라는 것은 저희 생소하신 분께는 이런 말씀만 드리면, 심리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의 작동법 말고 내가 모르는 마음의 작동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다중인격 장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잠재의식. 나도 모르는 나가 나를 움직여요. 그 원리에 의해서 구축된 학문 체계가 심층심리학입니다.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칼 융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학문 계통의 그 거장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내가 머리 써가지고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 내려서 여기에 진학하고 여기 취직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그런 노선 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합리적인 그런 여정 말고 나도 모르는 나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런 면을 밝혀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 심층심리를 끌어들여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학습 소설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난해하고 골치 아픈 이론들을 이렇게
계속 그냥 풀어 쓰는 뭐 학문적인 서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쓰긴 썼으되 그것을 함께 이해해보는, 함께 배워가는 그런 과정처럼 제시를 합니다. 실제 주인공은 선생이에요. 상담사인 선생이고 그 여선생이 중년 남성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학습하는 과정처럼 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오고 대화가 나오고 둘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전개돼가는 이야기가 전개돼가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소설이란 스타일로 학문적인 내용을 푸는 것에 굉장히 뭐랄까 그 매력을 느껴요. 그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첫 번째 제가 이 책에 저희 미주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소피의 세계, 소피스 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노르웨이의 요스타인 가더라는 학교 선생님이 쓰셔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의 숱한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유명한 거의 교과서가 되어버린 그런 책이죠. 이게 소설로서 인문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유명한 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저의 저술의 전범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이건 저의 스승이신 캐나다에 계신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Putting Away Childish Things라고 써 있죠. 유치한 것들을 이렇게 제껴놓는다, 뭐 아마 그런 의미겠죠. 유명한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 종교에 관한 이런저런 관점을 소설로 풀어 쓴 거예요. 종교 학자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 그들의 언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어떤 모델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애초에 쓴 책이 이것입니다. 유진의 학교. 이것도 제가 부제목을 교육 소설이라고 달아놨어요. 이것은 제가 대학에서 주로 이제 교육 철학과 역사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교육 철학 그러면 굉장히 이제 딱딱하고 무겁게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볍고 좀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부각돼서 제가 제 강의의 내용을 소설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 철학과 교육의 역사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관점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번에 노화와 죽음과 인간의 성장을 다룬 책도 소설의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저를 알고 계시지만, 혹시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께는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간단히 소개하기가 참 어렵군요. 저는 젊어서는 서양 사상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사, 서양 역사 이런 것을 주로 전공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소시적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까지 그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두 번째로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사상사 쪽보다는 교육학의 그런 학문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회과학 쪽으로 20대 후반서부터 30대까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박사학위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귀국한 이후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여러 가지 연구, 뭐 강의 활동을 하면서는 제 관심이 또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 세 번째 관심은 종교와 신층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교라는 면하고 신층 심리라는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거 7장으로 만든 이 책 소개에서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이니까 오늘은 부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주로 사상, 철학 쪽에서 출발했고 인문학을 거쳤습니다만 교육학적인 측면을 또 굉장히 많이 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나이를 먹어서는 중년 이후의 관심은 인간 내면의 심층 작용, 그리고 아직 어떻게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종교성, 영혼 이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지금 꽂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들이 다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은 여기 학습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는 이야기로서 제가 교육학도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도 그리고 철학 공부한 저의 측면 책 전반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의학, 생물학, 과학 너머의 의미를 계속 두드려보는 것은 저의 중년 이후의 관심인 신층심리하고 종교학하고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신층공간 출판사는 막 창업한 1인 출판사죠. 그리고 이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 이 출판사의 첫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첫 책은 지금 디자인과 수정 작업 끝났고 디자인과 편집 작업 중이거든요. 2021년에는 시중에 꼭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 아까 보여드린 7째 장 중에서 첫 번째 장, 챕터 1,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소가 말한 가면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위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이제 18세기의 부르주아들, 특히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는데 그들이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꼬집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과도하게 대사회적 자아만 발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아는 우리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엄마가 나를 젖먹이고 키우셨을 때 그리고 그 옆에 아빠가 날 데리고 놀아주시고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생, 형, 친구 등등하고 관계를 해가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등등 늘 우리 일생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것에 반응해서 내가 표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성장해 오면서 타인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를 루소가 가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사회적 자아고 신층심리학 쪽으로는 특히 융심리학 쪽에서는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페르소나 이게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그 연극 배우들이 썼었던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대사회적인 인격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현대에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살고 있다. 뭐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린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살아야 되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가면 안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평가를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남는 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늘 세상에 맞춰서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젊어서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우리 인격의 여러 측면들, 그리고 그게 성장하고 노화하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다른 양상에 대해서 융이 굉장히 정교하게 밝히고 있는 바를 이 소설에서 앞으로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소절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요정에서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다. 나는 어디로 가던 길이었나. 이것을 이 소설의 첫째 장에서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이 그림은 시부도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10개의 소가 나오는 그림이란 시부도로 불리기도 하고 또는 심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찾는다는 것이죠. 소를 찾아가는 그림이라는 이야기고,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승이 처음 불교에 입문해서
수행을 거쳐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단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10개의 단계를 제시한 그림이거든요. 전국의 많은 그 고찰들에 가보시면 그 법당 벽, 이렇게 외부 벽에다가 이렇게 법당을 쭉 둘러서 시부도를 그려놓은 그런 사찰들이 꽤 있습니다. 민화로 보통 그려놨고요. 아름다운 그림이라 전 가서 촬영해서 가져오곤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시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자승이 산에 가서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젊어서 인생에 뭐 있어? 그러고 두리번거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뭐 대학 가고 취직하고 애 낳고 그리고 돈 벌고 아파트 사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냐 이거예요. 10대 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대 때 아니면 그 이후라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한테서는 왜 내면에서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견적이라고 합니다. 발자국을 봤다는 얘기예요. 뭐의 발자국? 소의 발자국이에요. 동자승이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저기 뭐가 있네 하고 가봤더니 소 발자국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삶에서 뭐 없나 생각했는데 취직하고 애 낳고 아파트 사고 그거 말고 또 뭐 없나 생각해봤는데 뭐가 있더라 하는 그 자국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뭐 딴 게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어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견적이고요. 세 번째는 견우입니다. 견우직녀의 그 견우가 아니고요. 소를 봤어요.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동자승이 여기서 이게 소꼴이에요. 소의 꽁문입니다. 소가 있네라고 본 것이에요. 이것을 또 그 상징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뭔가 삶에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게 있어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 뭔가 있어. 내 삶은 이렇게 이럭저럭 그냥 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태어나서 이 생로병사를 거치게 된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야. 난 그 의미를 살아내야 해. 이런 눈치를 채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취직해서 애 낳고 아파트 사면 끝인 삶이 아니야. 삶에는 내가 해낼 무언가가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그림이고요. 네 번째는 득우입니다. 득우. 소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소의 꽁무니를 보고 쫓아가서 이 동자승이 소를 끌고 나온 거야. 이리 와. 근데 소가 반항하죠.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겹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상징적으로 나온 이 그림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삶에 뭔가 의미가 있어.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는 그게 아니야라고 깨닫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살아내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죠. 공감이 가시나요? 너무 힘들죠. 이 사회에서 그냥 살아남기도 돈 벌고 그냥 생존하기도 힘든 이 사회에서 이게 다는 아닌데 난 이것도 해야 된다는 심지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고 풀어내서 산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이 시부도에서 4개까지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분명히 이 소라는 것이 있다. 소는 무엇이냐? 소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어떤 의미 같은 것 또는 물론 불교에서는 소라는 것이 성불에 다가가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소를 진정한 나, 진정한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은유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정한 나라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라
이 책의 7장까지 계속 나가면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책의 첫째 장에서는 진정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오만 가지겠지만, 온전한 나로서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나, 더 큰 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진정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유네스코 아태 지역 사무소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키울 때 전인적으로 성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인성, 온전한 인간성에 무엇이 담겨질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개념화한 도식입니다. 그 전인성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삶이 있고, 경제적인 삶, 사회문화적인 삶, 심리적인 삶, 도덕 윤리적인 삶, 지성지적인 삶, 그리고 육체의 자신의 몸 보존하고 건강 유지하고 생식하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육체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에 영성, 영적인 삶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뭐 그냥 상식적인 분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상식적인 것을 우리 인식하고 사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게 지성에 집중인지 아니면 한 사회에 속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어느 굉장히 그 도식적인 그런 그 정보들을 흡수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지 평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요. 만약에 취직을 해서 경제생활에 참여해서 열심히 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된 부분은 경제적인 면이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촛불시하거나 뭐 그러면 정치적인 면에서 자기는 가장 그 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예술하는 분은 심미적인 면에서 그런다고 얘기할지 등등이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영적인 면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나요?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까 던진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나 뭐 하든 중이었지? 나 어디로 가든 길이었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궤적,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나아가게 되는 나의 앞길, 그 기다란 여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냥 우연일까? 의미는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하고 영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철학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나것은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는 것은 종교성 측면에서 볼 소지가 많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모든 면모에 걸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비록 나는 지금 돈만 벌고 있어라고 얘기해도 다른 부분에도 다 걸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나머지는 너무 홀대한다면 그것은 전인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고 전인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면모에서 나를 잘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어느 한 면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홀대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를 살아낸다는 것을 전인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나, 소가 예시했었던 진정한 나, 더 큰 나라는 측면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진정한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한두 마디로 제가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나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주는 그 추가 설명 소개는 이 두 개의 개념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제시했었습니다. 나는 참된 나로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나는 전인적으로 살고 있나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즉 조금 아까 보신 그 유네스코 그 개념도에서 이를테면 나는 영적으로 살고 있나? 나는 지적으로 살고 있나? 나는 미적인 면에 있어서 나를 돌봐주고 있나? 심미적인 차원? 그런 질문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구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를 제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도 물론 중요하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타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런 건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겠고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의식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는 중년 이상의 연령대한테는 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심층심리학 말씀드리면서 이후 챕터에서 보다 부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찰을 저는 제시하는데 내적 성찰이 뭐 조예가 깊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지 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성찰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 책에서 예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안과 밖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것도 진정한 자기 참된 나의 개념을 또 보조해주는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루소의 지적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했죠. 이건 밖을 향해 난 나이거든요. 근데 밖을 향해 난 나 말고 나를 보는 나, 또 내 안에서 우러난 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타인한테만 맞춰서 살다 보면 나는 뭐야, 난 누구지? 라는 그런 허무한 질문이 남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도 맞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도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것을 원해 하는 게 우러난다면 그것을 밖에 맞춘 나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다. 밖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어긋나면 그럼 매우 심리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두 개가 좀 이렇게 완전히 찰떡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소설의 주인공 유희은 씨가 상담가 성경애 씨를 만나서 결국은 안의 문제를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그 안에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 안정하고 깊이 관련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 내 안의 안을 얘기하지만 또 그것이 내 밖의 사람들과 필수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끝없이 안과 밖에 공조를 해야 되죠. 여기서 가족은 지금의 가족과 그리고 그 과거에 나를 키운 가족, 나의 모든 가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의 형제, 자매서부터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요. 나의 마음의 건강을 만들었어요. 그 건강이 좋건 나쁘건 간에. 나쁜 게 문제입니다. 모든 가족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를 만들어 옴에 있어서 어두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요걸 건드립니다. 제 소설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어둠을 밝히지 않고서는 밝아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건드리는가 어려운 문제지만 그쪽에 접근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적 성찰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과학 중요합니다. 심층심리학도 정신의학에서 나온 것이고요. 의학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저는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 경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과학 당연히 우리 현 인류의 가장 값진 성취가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고도 또 보거든요. 그러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고 불가지론자로서만 남아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과학이 설명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고 두드려보고 묻고 싶은 게 또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독일 철학자 칸트의 현상계와 예지계의 분리 같은 철학적인 설명을 가져오면 재미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는 과학이 설명해주는 우리 삶의 작동 방식, 우리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분비 계통과 장기관의 건강과 그것이 우리를 어느 쪽 어떻게 노화 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유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등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건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살다가 병이 들고 그리고 죽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그래 내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거시적인 진화의 하나의 과정이라면 진화는 또 왜 일어나는데 난 왜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 궁금해함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러한 인간으로 발달시켰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물어보는 게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미 물어보는 것,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서 가는가 하는 목적성을 묻는 것, 이 책에서 하나 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저의 입장은 요즘에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들 미디어에서 하도 뭐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학생들하고 자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아직 환갑은 안 됐습니다만 곧 이제 뭐라 그러죠? 지공고사라고 그러던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65세 노년층 뭐 그쪽으로 곧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늙은이 쪽에 이제 속하겠죠.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 화면에 또 제 책을 읽는 상대적으로 많이 젊으신 독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노인들은 삶에서 이렇게 이제 산을 넘어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삶의 여정입니다. 험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넘었으니 너도 이렇게 넘어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넘는 방법은 5만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난 이렇게 넘었는데 어떤지 한번 참고해 다오라는 자세로 젊은이들을 대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라 저래라 당위처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산을 넘는 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선배랍시고 어르신이라고 난 이렇게 넘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넘으라 그러면 요즘에 똑똑한 고등교육 받은 젊은이들은 반발감부터 납니다. 꼰대 소리가 나오죠. 그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는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보기에는 최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넘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대들이 이렇게 저렇게 넘은 수많은 방식을 한번 참고해서 배우고 물려받아서 그걸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산을 넘는 다른 방식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대를 부정하면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었다는 방법을 예시한다면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타당하면 이쪽으로 더 나은, 더 정교한 길들을 더 많이 추구하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또 새로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터널을 뚫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세대 간의 이러한 덕목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경험해야 됩니다. 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 것은 오만입니다.
그것은 젊은이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요. 그게 우리가 죽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나의 후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속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겸허가 필요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늙었다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꼭 참고 좀 늙은 사람이 어떻게 넘어는가를 그걸 꼭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그 다음에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겸허라는 덕목을 기억해 주시면서 제가 죽음에 이르는 길을 이런저런 길들 저도 다 선배한테 배운 것이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인류의 스승들이요. 성현들, 사상가들, 선생님들이요. 그분들이 제시한 그런 방법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7개 장으로 펼쳐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닦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장에 대한 그리고 책 그 전반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식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두 번째 장에 대한 설명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